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그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사지골문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신학사나 철학사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큰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연관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모임이 있는데, 저희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이 여러 번 온 적이 있거든요. 이 창조과학회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랑 좀 연관이 돼서 같이 한번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을 먼저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본문은 짧아요. 그 위령공편에 나오는데, 자왈, 오유급 사지골문이야. 유마자 차인 승지, 금무의 불아. 요 문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렇게 참조를 했어요. 이렇게 쉬운 문장이 아니라서. 근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사지골문이라는 것만 우선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지골문, 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골석했다, 자리를 비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골은 대골에도 씁니다. 대골, 궁골, 대골 그런 말도 쓰는데, 여기서 골은 빠뜨린다, 골석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사지골문은 사관이 문장을 비워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급이 좀 어렵더라고요. 유급이 이제 오히려 유 그런 말이잖아요. 급은 미칠급 이런 건데, 유급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대체로 많이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나는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 들어왔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좀 해석은 어렵지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참조를 해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급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옛날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아직까지도 나는 이제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지골문이라는 말을 들어오고 생각해오고 있었다. 그런 말이 늘 있어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지골문은 모르는 거는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비워. 사관은 여기 사극에 보면, 조정에 보면 뒤에서 막 글씨 쓰는 사람 사관이죠. 그 사관은 역사가하고는 다릅니다. 역사가라고 하는 거, 역사가가 딱 붙을 때는, 만약 역사가다 그러면 역사가는 팩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기의 견해가 들어갑니다. 이게 역사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죠. 역사란 What is History? E.H. 카의 얘기가 바로 이런 역사가입니다. 이제 독일의 랑케 같은 사람은 팩트만 다뤄야 역사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E.H. 카는 바로 역사라고 하는 사실에다가 역사가의 견해가 포함이 된, 대부분 역사서는 다 그렇습니다. 견해가 포함이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뒤에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넣으면 안 돼요. 팩트만 써야 돼요. 오늘 하루 왕은 무슨 일을 하셨다, 오늘은 조정에서 무슨 회의를 했다, 이렇게 팩트만 써야지, 오늘의 회의를 돌이켜볼 적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틀리다고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관은 일을 그대로 적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팩트를 그대로 기록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팩트만 다루느냐 견해만 다루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차이가 항상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보도할 때는 만약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온다. 그러면 보도할 때는 팩트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사관이나 견해는 시청자들이 그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공영방송이나 언론은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보통 그러지 않고 뭐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미국의 뭐 팍스 뉴스 그러면 팍스는 약간 보수적인 시야를 항상 거기 덧붙입니다. 또 CNN 그러면 약간 그래도 보수보다는 조금 열려진 객관적인 걸 많이 또 CNN에서는 또 이렇게 또 다루죠. 또 예를 들자면 연예인들이 아카데미 시상을 한다거나 또는 무슨 예술가들이 그래미상 시상을 받을 때 자기 정치 견해를 견해입니다. 견해. 자기 견해를 이렇게 내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보도는 팩트만 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맞죠. 근데 그 자기 견해가 좀 들어가는 경향이 조금 있고 그거까지는 봐준다 쳐. 가짜 뉴스라는 거지. 가짜 뉴스. 이건 범죄죠.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이렇게 막 카더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책임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디서 들었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런 거는 가짜 뉴스는 정말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자의 문장에 나오는 것은 사관, 그러니까 팩트만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에서 뒤에서 이렇게 팩트만 기록하는 사관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초지종을 몰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비워놔야지. 그거를 또 자기가 추측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는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견해를 사석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밝힐 수 있지만 역사에 남는 자료라든지 보도라든지 언론이라 이런 데서 내 사적인 견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설이라든지 그 신문의 그 주관적 견해를 나타내는 난이 따로 있잖아요. 오피니언 난이. 거기에서는 자기들의 견해를 넣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공자는 그렇게 한 겁니다. 옛날에는 사관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비워놨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유마자 차인승지라. 유마자 말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이건 좀 쉬워요. 그냥 차 빌려줬어. 다른 사람에게 말 타라고 빌려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좀 그렇게 팍팍하지 않고 따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공자는 2500년 전 사람이든 나도 옛날에는 이게 세상이 따뜻해 요즘 팍팍해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한 30년 전만 해도 뭐 따뜻하고 인정이 있었는데 요즘 너무 각박해 그렇게 얘기한 그런 것처럼 공자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망무의부라 금무의부라 지금은 없구나 해서 여기서 망자인데 없을 망자인데 없을 무자도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무로 읽는 것이 더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무의부라 그렇게 지금은 그런 게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지골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면 기록하지 않고 비워두는 정직성 이걸 얘기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부분은 내가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사지골문입니다. 영문 번역을 한번 보시면 Master said, even in my early days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 유급에 대한 그 번역을 이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A historiographer would leave a blank in his text, and he who had a horse would lend him to another to ride. 그 historiographer 사관이죠. 사관이 leave a blank 빈칸을 남겨놓았다 in his text. 그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 빈칸을 딱 그거는 이제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who had a horse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lend him to another to ride 다른 사람에게 타라고 빌려주곤 했는데 이런 말이죠. Now alas 이제는 이런 거죠. There is no such things 그런 일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historiographer가 블랭크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도 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군자, 기소부지, 개궐, 여기 골자가 또 나왔죠. 골이란 말이 골석,
비워놓는다, 빼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그 기소부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는 어라는 말, 뭐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괄여야라. 개골여야라. 그러니까 개골여라. 이제 그 대체적으로, 개라는 말은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권려라는 말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노코멘트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가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노코멘트 하는 게 그게 군자의 모습. 아는 것만 얘기해야지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 배운 이들의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손해된.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르는 건 반드시 모른다고. 우리 대학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지도 교수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학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쉬운 거, 일반적인 개론적인 거 얘기하니까 다 이제 교수가 다 우수한데, 대학원 정도 가면 서로 이제 이렇게 파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교수가 모를 수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모르면 그 좀 창피하지 않을까. 저도 그 박사과정 수업을 해봤거든요.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창피해요. 왜냐하면 또 내가 근데 제가 전공한 분야를 이 사람이 더 많이 알면 좀 창피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똑같이 요 부분을 팠는데 이가 더 많이 알면 그건 내가 조금 쑥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이제 저기라도 내가 모르는 거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그래, 그건 내가 잘 모르는데 그 어디 논문에 나와요, 뭐 어느 책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이 대학원 이상 가면은 다 모를 수밖에.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인간이, 컴퓨터도 아닌데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은 다 모르니까 우리의 뇌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압축적으로 알아서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그냥 가만히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영문에 보니까 superior man in regard to what he does not know. regard,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shows a cautious reserve. cautious reserve, 좀 신중하게, 이렇게 reserve 하면 예약하다, 남겨두다 그런 말이죠. 그 신중하게 그걸 남겨놓은 사지골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움의 세계, 지식인들의 세계, 또 사상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덜 된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죠. 내가 아는데 상대가 모르면 굉장히 우습게, 너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배움의 세계에서는 그 많은 걸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나도 다 모르니까 너도 다 모르고. 두 번째는 조금 배웠는데 덜 배운 사람이 꼭 자기 아는 거 나이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모르는 걸 이렇게 상대방이 쭉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 모른다 소리를 잘 안 해. 하고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다. 말은 안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조금 배울랑 말랑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절대 아는 척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데,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는데 그거 모른다고. 항상 배움의 자리에서는 그건 나 모르는데 그건 어디 나와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사지골문이고, 공자 역시 자기가 모르는 거는 항상 모르고, 자기는 평생 배우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른다고 말하는 게 창피하지 않은. 공자는 모르는 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게 봤지. 모르는 거는 공자나 누구나 다 똑같다, 이렇게.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이제 사지골문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했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그림은 지우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그 토론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봤는데, 토론 프로그램. 근데 이제 유명한 진보 논객이 있었고, 유명한 그 보수 논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데, 그 진보 논객은 정말 유명하고 말 잘하는, 한 번도 그분이 밀리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떤 주제가, 그 보수 논객이 훨씬 더 그 주제를 더 정확하게 알고 갔어요. 그러게 이게 조금 밀리는 겁니다. 진보 논객이.
그런데 그 진보 논객이 훌륭하더라고요. 아, 오늘 그런 내가 그게 당신만큼 그걸 못 알아온 것 같다고 말을 직접 안 해도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수 논객이 오늘 뭐 보니까 선생님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오신 것 같다 그랬는데 보통 막 거부하잖아요. 나도 알아 막 이렇게. 근데 그 진보 논객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오늘 토론은 내가 졌다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인터넷에 아무개 졌다 뭐 떠들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야, 저 진보 논객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공자 같은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 내가 오늘 공부 부족해서 진 거 그거 인정한다고 내 평생 내가 하는 일이 손상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날 하루 못한 건 그날 하루 못한 거고 또 내일부터 또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 참 훌륭한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지골문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하려고 이제 이 사지골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시작으로 넣은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아리스토. 근데 이거 한 13세기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는 이걸 알려면 이제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유럽의 역사는 유럽의 중세, 뭐 고대 중세가 근대가 있다 치면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별로 뭐 대단하지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째 시기별로 보면 한 고대나 중세 정도에서는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고 플라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려면 또 굉장히 많이 기니까 아주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플라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 이원론적으로 탁탁 나눠서 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플라톤은 신비적인 영역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신비적 영역.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신비한 영역은 또 그대로 항상 놔둬야 돼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논리학에 대한 정식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그 사상이나 그런 그 저술 같은 것들은 다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3단 논법이라든지 전부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하고 중세는 기독교가 세상을 잡고 있었잖아요. 크리스티애니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크리스티애니티가 중세와 고대를 이렇게 유럽을 지배했다고 보면 기독교와 이 플라톤적인 이런 사상이 이렇게 상당히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그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는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초월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인 부분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걸 인정하는 또 이원론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그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대비해서 딱딱 설명해줘 이런 부분하고 기독교하고 맞고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비적인 영역을 플라톤 철학은 항상 같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니까 이게 이제 감춰져 버린 거죠.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디 있었나 할 정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아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신앙적으로 너무 불경스러워.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싫어하죠. 그 증거를 이제 한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중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와요. 숀 코네리가 주연했던 그 감독이 장작 가노 감독인가 하여튼 하여튼 영화도 잘 됐습니다. 이제 장미의 이름은 아실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려고 수도사 중에 숀 코네리 수도사가 이제 그 수도원에 가서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시학과 관련된 뭐 가상적인 겁니다. 소설이니까. 시학과 관계된 또 다른 어떤 제2편이나 뭐 3편이 그 도서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 원장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다가 독약을 발라놓습니다. 이렇게. 소설의 얘기인데 가장 이 움베르토 에코가 최고의 지식인이거든요. 이 세상 존재, 지구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다 발휘해서 쓴 게 이 장미의 이름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자인데 소설 딱 써버렸는데 이 소설이 사람들이 아주 혀를 내둘 정도로 아주 그 스릴이 있고 구성도 잘 된 소설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천재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이제 그 모든 중세의 학식이 다 보이는, 정말 이 꼭 소설 읽어보세요. 이것만 잘 읽으면 중세를 알 수 있습니다. 각주도 해놨어요. 중세적인 용어나 환경이 나오면 각주 처리해놔가지고 거의 뭐 학술서처럼 읽을 수도 있고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하여튼간 수도 원장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다가 독을 살짝 발라놔요. 그거 읽으려면 이제 침을 좀 발라서 책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금방 사인을 발견하면 전부 같은 독약이 나왔다, 뭐, 그러면 전부 이제 낼 텐데, 옛날에는 이 수도사가 혼자서 다 이제 알아낸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수도 원장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싫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사람 죽게 하려고 저렇게 독약을 발라. 그 정도로 기독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이슬람이 이제 한 7세기 정도 돼서 이슬람이 이제 그 세계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이 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이슬람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런데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이 아프리카 이쪽을 다 먹고, 이쪽 북단, 그리고 스페인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쪽 동유럽까지 다 이슬람이 장악. 여기 가운데 빼놓고는 이슬람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유럽은 이슬람이 강합니다. 이 동유럽뿐 아니라 이쪽 서아시아 지역, 이렇게 무슨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 뭐 흑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다 이슬람이. 그 이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해서 인도네시아, 그 말레이시아 거기까지 굉장히 넓죠. 이슬람이 지금도 이슬람 신자가 10매덕이 아마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이슬람이 이 스페인도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 스페인 지역을 거의 이슬람이 700년 정도 이상 거기를 살았죠. 그래서 서양에서 지식인들은 다 압니다. 서양의 음악, 예술, 건축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설, 이런 아름다운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슬람의 작품에서, 이슬람의 예술에서, 이슬람의 기술, 테크놀로지에서 전부 배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때문에 서양이, 오늘날 근대 서양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슬람이 동양까지, 우리 고려까지 왔다 갔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다니니까 이 동양에, 중국에 있는 책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총포술까지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이 발전시켜서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했죠. 그 모든 바탕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동양의 것을 이슬람들이 이렇게 전해줘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슬람이 그런 거, 기술하고 수학이라든지 과학, 예술 이런 것만 전해준 게 아닙니다. 철학도 이슬람 사람들이 서양을 연구해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깊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굴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 좋은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서양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죽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살려내서 일종의 역수출처럼 서양에 다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말에 알려준 거죠. 그래서 중세 말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접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서양 역사를 전공해야 되는, 저는 외국 대학에서 행해진 그 서양사를 제가
과목을 이제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요즘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다 그런 데 나오는 얘기. 서양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서양 교수들은 아는데 서양 학생이나 서양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슬람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걸 하나도 모릅니다. 수학도 다 이슬람 사람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로마로 숫자 표현할 때는 10, 20, 1, 2, 3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게 23 하면 딱 끝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만약에 3,000, 4,000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이거 아라비아 숫자로 딱 갔잖아요. 이게 아라비아 사람들이 인도에서 배워가지고 바로 유럽에 전해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 전해준 게 아니라 죽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전해줬어. 그래서 이제 중세의 끄트머리쯤 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서히 부활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싫어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장미의 이름에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이해가 되셨죠? 그런 상황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부가 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장 시기에서 어렸을 때는 플라톤을 배우고 성장했죠. 플라톤 철학에 입각한 신학을 배워서 그 바탕을 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그랬죠. 논리적. 그래서 고대 중세에서는 기독교 신학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척을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각을 바꿔봤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더 많이 사람들이 갖게 하려면 신앙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발상을 한 겁니다. 역발상. 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논리적이야. 신앙하고는 멀어. 이렇게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역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신앙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이 바로 신학대전입니다. 물론 여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게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신은 어떻습니까? 신이 계셔 안 계셔? 이런 거는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건 그냥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자와 예수를 다룰 때도 예수는 신앙적인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렇게 많이 표현이 안 된 인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또 발췌해서 생각하면 신앙적인 고백 없이도 인문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한 장점과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강좌를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신존재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그게 아니고 한 5가지인가? 이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신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냥 논리적, 철학이라는 논리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하면서 아주 예를 들자면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바람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안 보이는다고 네가 바람을 안 믿어? 자,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 그럼 바람이 있는 거 알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사람에게 자 첫째 이렇게 생각해봐 했지? 두 번째 했지? 봐 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도는 뭐냐면 모든 좋은 것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신존재를 증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도가 나쁜 것은 아니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철학자니까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좋으나 신앙은 그런 논리가 아니죠. 아퀴나스의 시대는 이게 좋았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굴했다는 데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신앙으로만 봤을 때는 아퀴나스적인 방법은 뭐 그렇게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한번 그림을 보면서 그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그림 보세요. 오늘날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영향을 받은 일부 신앙인과 신학자들은 아직도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쓰는 경향이 이제 일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또 신실하니까 신앙은 다 좋습니다. 사람 다 좋고. 근데 이제 신앙도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그게 아퀴나스의 영향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불가사의한 기적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뭐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요. 신앙 고백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의미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무리라고 생각한다. 신앙세계의 초월적인 모습은 초월적인 모습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 논리와 고백은 함께 공존하면서도 각각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월적인 모습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또 그는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받아들이면 내가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자꾸 논리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된다. 신앙세계의 초월적인 모습은 초월적인 모습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논리와 고백은 함께 공존하면서도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강좌에서 언급하는 예수의 초월성은 고백의 영역으로 그냥 남겨두려고 제가 한다. 고백의 영역은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함께 나누는 그들만의 또 다른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또 침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신점, 이런 신조와 이런 신념으로 살겠다는데 그거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단지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국가, 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다시 문제를 삼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믿고 살겠다는 데 대해서는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내용이나 신앙적인 교리 등을 계속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는 지나치게 성스러운 노력들이 아직 존재한다. 뭐 소중한 신앙의 또 발로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은 너무 신앙을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 신학자나 또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른 성향도 다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런 모습이 있구나. 단지 남에게 폐해를 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 거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특별히 또 제가 평상시 이메일을 질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강의 자리에서 한번 또 현상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어느 쪽이 맞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신앙도 수많은 사람의 신앙 중에 하나거든요. 신앙은 한계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한 모습 안에는 다양한 신앙적인 모습이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이제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적 영향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돼요.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신앙을. 그런 분들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런 그 신앙의 흐름도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러나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플라톤처럼 이렇게 뭐 약간 신비한 영역, 초월의 영역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흐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흐름이 있다는 거를 그냥 이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굳이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와 제가 이제 하는 건데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조과학회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증명하고 또 그 맞다고 하는 모임을 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공대나 또 이렇게 공대를 전공하신 분들, 공학 박사나 과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분들도 많습니다. 석박사 이상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기적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 신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게 다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창조과학계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신앙이 좋고요. 행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단 이제 너무 성경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맞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리수가 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영향이 바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 속에 왔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도입을 해서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오히려 논리학을 가져와서 신앙을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에 예를 들자면 해와 달이 막 캄캄해졌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연구하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대의 역사 기록을 찾아봐요. 그때쯤에 혹시 일식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해성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뭐 성경에 보면 막 별이 막 왔다 뭐 그러면 그 시대에 해성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별의 모습 그 이야기 읽어보면 그 해성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럼 해성이 언제쯤 지나갔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신앙도 좋고 뭐 그 행동도 아름답지만 딱 한 가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글 이런 문헌에 이게 고대 문헌이잖아요. 이 고대 문헌을 이렇게 다루는 이제 그런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분들이 아직 이제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약간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 시대 고대의 사람들의 사고관이나 생각의 틀이 여기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은 보통 청동기 시대 때 구약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 때 쓰여졌잖아요. 그럼 그 시대의 신앙을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한 그 내용은 소중하지만 그 시대의 수준, 그 시대의 과학적인 수준, 그 시대의 어떤 그 수준이 그대로 여기 또 나타나잖아요. 지금처럼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하늘이 어떻게 전체가 구성된다는 걸 그 당시에는 따로 그 당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글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 시대의 그 과학을 모르던 시대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사고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나 고백의 내용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할 때 그 시대가 오래전이니까 강히 과학을 다 모르고 또 지금만큼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본문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이런 분들보다는 이렇게 평신도로서 이렇게 과학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분들의 생각이나 뭐 신앙의 행동은 소중하고 존중해야 되죠. 근데 이제 단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일단적인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이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이라는 이름부터가 이렇게 계산해 한 6,000년쯤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내용을 다 그대로 믿으니까. 근데 성경에 이제 아담이니 뭐 쭉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인류의 족보를 그대로 다 나온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름마다 다 상징적인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신과 인간이 어떻게 만나고 행동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정말 크로놀로지컬하게 그대로 연결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계산해 6,000년이라. 그럼 지구의 역사도 한 6,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다른 기독교인들은 우리끼리는 다 이제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비판받기 쉽죠. 특히 우리 이제 가장 무신론자 중에 도킨스. 우리 이제 이게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 도킨스의 그 유명한 그 무신론 책이 있죠. Illusion of God, 신에 대한 허상.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도킨스가 비판하는 거는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기독교 사상이라든지 예수의 사상, 하나도 이런 사람 알 수도 없고, 생물학자인데 그거 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 그런 거 하나 몰라요. 기독교 사상의 그런 진수, 그런 거 다 모릅니다. 단지 이런 창조과학회가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옛날 성경의 그 기자들이 우주나 전체를 모르고 기술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비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도킨스가 기독교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학생 수준이라 보면 지금 유치원생을 비판하는 셈이에요. 대학원생이 유치원생 비판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지금 같은 과학적인 그런 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쉽게 아주 비판하기가 쉽죠. 또 이런 창조과학회나 이런 분들의 주장이 인류가 6천년이다 그러면 정말 이게 생물학자가 봤을 때는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비판하기 쉬워요. 제가 그 도킨스의 기독교 비판에 대한 강의도 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제대로 된 비판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무리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비판을 주 메뉴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기독교 비판에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의에서. 그분들도 전부 이런 조금 소수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비판합니다. 만약에 제가 뭐 스님 중에서 어떤 스님이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또 아니면 어떤 스님이 좀 수준이 낮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봐라, 불교는 저렇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도킨스 같은 사람의 비판이 이런 분들 중심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모든 사연들을 모르고 그냥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부각돼서 나타나니까 그 수준이 높은, 이 도킨스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면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수준이 높은 사람의 그것을 비판을 해야 격이 맞지. 이 기독교 안에서 소수의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비판하면 자기는 너무 비판하기가 쉽고, 자기는 재밌고 듣는 사람도 재밌고, 그러나 비판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온전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서양사에서 보면요, 버트란드 러셀부터,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서양 사상사 책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읽어봤는데, 이 버트란드 러셀은 가장 대표적인 그 무신론적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Why am I not a Christian?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책자도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상당한 내용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런 도킨스 계열의 비판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만큼 성경이나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훌륭한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수학자의 철학자죠. 그러나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 정도만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만큼은 도킨스나 이런 사람 수준으로 몇몇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렇게 쉽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강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이 버트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보면 책입니다. 여기 보면 고대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수학자들, 피타고라스라든지 무슨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은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대부분이. 피타고라스도 종교인입니다. 약간 사이비 같은 종교인입니다. 그럼 뭡니까? 겉으로는 최고의 수학자고 철학자인데 또 이쪽에서는 종교인이고
이상한 종교인이기도 하고 뭐 괜찮은 종교인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고대 철학 시절부터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리와 초월은 구분되어져서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철학자들이니까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초월적인 신앙적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해서 논리와 이 초월적인 것은 구분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좋은 이 시도로서 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살리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기여를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적 방법으로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상 수많은 이들이 논리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초월적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항상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오늘 제목인 사지궐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공자가 모르는 부분은 비워놓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신앙도 초월적인 부분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느끼거든요. 이거를 굳이 논리로, 글로, 아니면 명백하게 표현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궐문으로 남겨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지궐문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앙적인 문제에서의 사지궐문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도 제가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창조과학계를 저는 절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모습, 바로 유래가 이런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원한다라는 현상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 개인적인 비판이나 견해는 없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